안녕하세요. 옷도행이에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영상을 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이크도 새로 구매했는데 좋은 음질로 여러분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짝 에어컨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이 마이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화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인데요. 책을 구입해놓고 다 읽기도 전에 또 새로운 책을 들여놓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서 찔려서 읊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느리긴 하지만 한 권씩 한 권씩 읽어내고 있는 제 자신이 기특한 요즘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책파민이 팡팡 터지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독서라는 것에 몰입하면서 독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독서에 몰입하고 그 후로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때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난다. 오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오늘 무슨 책을 읽지? 하고 신나면서 아침에 눈을 떴었고 저녁에는 제가 지쳐 잠들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계속 읽고 정말 지쳐서 잠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내일 출근만 아니면 더 읽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책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몰입에서 오는 행복감, 그런 몰입으로의 행복감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때 느꼈던 그 순수했던 첫사랑과 몰입하는 그 에너지의 열정? 그것이 요즘에 다시 떠오르면서 제 삶이 진짜로 충만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제 물론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이 확장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7, 8년 전이 더 흘렀죠, 지금? 지금은 책을 보는 눈이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더 확장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겪은 이 경험치가 더 쌓여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똑같은 작품을 읽어도 보이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문학과 비문학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욱더 제 세계가, 제 세상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비문학도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이게 재밌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책이든 다 뭔가 흡수되는 것이 다른 요즘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도 제가 구매한 책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 지정도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중고 서점을 켰는데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두 권 더 넣다 보니 총 6권이 되어버린 저의 중고 서점 책 쇼핑 이야기. 무슨 책을 샀나?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출발!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은 책들, 읽지 않은 책들이라서 앞에 있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구입한 책은 이언 맥큐원 작가님의 속죄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북튜버 데이지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미치도록 재밌다라고 추천해줘서 바로 구입한 책이에요.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나눠보자면 1935년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영국의 한 저택에서 13살 소녀 브리오니 톨리스는 언니 세실리아와 그들의 오랜 친구 로비 터너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브리오니는 재능 있는 작가 지망생으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터라 생각하는 것이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런 그녀가 저택의 분수대에서 벌어진 세실리아와 로비의 다소 어색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를 오해합니다. 세실리아가 로비 앞에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린 브리오니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위험하게 비춰졌고 그로 인해서 로비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로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또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던 중 로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쌓아가던 중 세실리아의 사촌 롤라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깜깜한 밤 브리오니는 롤라가 공격을 당하는 장면은 정확히 목격하지만 범인의 얼굴은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브리오니는 이미 로비를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비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 확신에 찬 얼굴로 브리오니가 로비를 고발하고 로비는 그녀의 미성숙한 고발로 인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 소녀의 오해와 미숙함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브리오니의 속죄의 여정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전반부에 한 요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남은 긴 여정에서 어떤 속죄의 여정이 담길지 기대가 됩니다. 이언 맥큐어는 이 속죄라는 작품 외에도 암스테르담, 차일드 인 타임 등으로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셨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지만 흥미롭게 이야기를 끌어간다라는 호평이 가득한 작가님이시라고 합니다. 이언 맥큐어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작품으로 만나보면서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구매한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여기 중고 서점에서 사가지고 김민규라는 네임 스티커까지 붙어 있어요. 어쨌든 김민규 씨 잘 읽겠습니다. 최근에 김현경 교수님의 사람, 장소, 환대를 이제 앞으로는 이 책이 내 인생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푹 빠져서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의 챕터 3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 작품이 인용되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 작품을 접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 제 스스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자, 다시 제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구매해봤습니다. 이 책 자체가 얇기도 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프란츠 카프카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설정의 이야기를 창작했었는지 요거를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지점을 고민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나의 몸이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말을 듣고 바로 상상이 됐다 라면 MBTI N 유형에 속하실 거고 이 말을 듣고 벌레가 된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셨다면 상상보단 의문을 던지셨다면 MBTI S 유형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그레고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 있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줄거리는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평범한 세일즈맨인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떡하죠? 현실입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도 가족들에게도 편하게 나를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줄거리는 사실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짧잖아요. 이 작품은 주로 주인공 그레고르와 그레고르의 가족의 심정, 내면이 서술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기억에 의한다면 아마 가족들이 그레고르의 이런 변신, 변화된 모습을 품어주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레고르라는 사람의 내면은 그대로인데 모습만 벌레로 변했을 뿐인데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했었던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고 또 벌레가 되어버린 이 그레고르의 커다란 몸 이것을 보면서 가족은 그레고르의 변하지 않는 내면보다는 이 외면적 모습에 더 집중하며 그레고르를 좀 불편해하기 시작했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전에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스스로 생각했던 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을 볼 때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지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면이 외모보다 정말 중요한 게 맞을까? 진짜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나? 라는 물음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레고르라는 사람의 내면성은 그대로인데 껍질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레고르의 가족조차도 그레고르를 받아들이지 못해 주었던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그때는 외모냐 내면이냐 이 정도의 얕은 수준으로 제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단순함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작품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4년에 프란츠 카프카님이 사망을 하셨죠? 2024년은 프란츠 카프카의 서거 100주기입니다. 더 의미 있게 작품을 천천히 읽어보며 그 깊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사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것,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후회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선택을 할 때마다 후회가 덜 될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최선의 선택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죠. 나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서 한 발짝 물러나와서 전체적인 그림과 세부적인 그림을 천천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등산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등산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미루고 제가 여름 동안 했던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 아파트 계단 오르기와 러닝, 달리기입니다. 제가 28층, 꽤 높은 층에 살고 있는데요. 1층부터 28층까지 최소 5번 정도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1층부터 28층까지 5번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등산 운동을 대체하고 또 두 번째, 해가 다 진 다음에 공원에 가서 러닝, 달리기를 짧게 20분, 25분 정도 하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1층에서 28층까지 5번, 7번, 9번 이렇게 올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전에 등산을 했었던지라 그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달리기는 희한하게 등산하고 사용하는 근육이 다른 건지 20분도 달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작가님, 무라카미 하루키는 26년 동안이나 달리기를 하셨다고 해요. 달리기를 26년 동안 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소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접해보신 분들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보다 에세이를 더 잘 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세이 중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시작해서 25년 동안 세계 곳곳의 풀 마라톤, 100km 울트라 마라톤, 트라이애슬론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다니셨다고 해요. 소설 쓰기는 육체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셨고요. 다른 사람들과 합을 맞춰야 하는 스포츠보다 달리기, 수영 이런 혼자 하는 스포츠를 더욱더 즐겨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달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과는 작품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기 책 날개에 달려있는 책 소개를 잠깐 나눠봅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달리기를 축으로 한 문학과 인생에 대한 하루키 최초의 본격적인 회고록이다. 따라서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독자는 읽고 싶은 마음과 달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우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루키 특유의 유머러스한 문장, 매력적인 비유, 뛰어난 표현력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관조적인 고백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생생하고 보기 드문 체험은 큰 뜻을 품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달리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인생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글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시죠? 온라인 미리 보기가 되는 앞부분의 일부를 공유해봅니다. 2005년 8월 5일 금요일,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북녘 해안에서 달렸을 때를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달리고 있을 때 잠시 비가 내렸지만 아주 적당히 몸을 식혀줄 정도의 비였다. 두꺼운 구름이 바다 저쪽에서 몰려와 머리 위를 감싸고 가느다란 빗줄기를 한동안 뿌리더니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어딘가로 가버린다. 그리고 또 항상 그랬듯이 유보 없는 태양이 가차없이 대지에 쨍쨍 내리쬐다. 뻔히 예측하기 쉬운 기후라고 하겠다. 이곳 기후는 그렇게 난해한 점이나 아리송한 점은 보이지 않고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을 만큼 단순 명료하다. 달리는 도중에 몇 사람인가 조깅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남녀의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대지를 박차고 발음을 가리며 달려가는 힘찬 러너는 등 뒤에서 한 무리의 밤도둑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눈을 반쯤 뜨고 헉헉 하고 크게 숨을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마치 까무러질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달리는 살찐 러너도 있다. 일주일 전에 당뇨 검사를 받고 주치의로부터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중간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잠깐 읽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가 돋보이는데요.
20분 이상 달리기도 힘들어했던 제 경험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지구력과 끈기가 하나의 길고 긴 그 작품을 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인생의 경험치와 연결지어서 글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 처음에 사려고 했던 독서모임 지정 도서예요. 이 책 한 권을 사기에 배송비가 아까워서 총 6권을 사게 된 건데요. 이 책으로 독서모임을 하고 독서모임 때 더 뚜렷하게 느끼는 점이 생긴다면 다시 또 나눔하는 영상을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도 가지고 있죠. 이 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는 봤지만 내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것 또한 김연경 작가님의 사람, 장소, 한대에서 한번 인용이 되어서 궁금증이 좀 증폭한 책이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다시피 하는 동료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관심이 갔었는데 이번에 사람, 장소, 한대에서 불이 지펴지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은 먼저 형벌의 역사적 변화를 서술을 합니다. 근대 전까지는 신체적 고통을 중심으로 공개 처형이나 고문의 형태로 처벌이 이루어졌죠. 대중 전체한테 너네 잘못하면 이렇게 너네도 혼날 거야 본보기처럼 보여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처벌을 가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근대 이후 이런 처벌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벗어나 죄수의 내면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공개적으로 처벌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감옥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규율에 맞추도록 하여 죄수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처벌 형식의 변화가 단순히 이런 방법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용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미셸 푸코가 말을 합니다.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동그란 원형적 구조를 이용해서 죄수들을 전부 다 감시하는 그런 구조를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동안 사회 전체에서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이 통제되고 감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점, 그런 시사점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푸코는 그래서 현대 사회를 규율 사회라고 지칭을 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어울려져서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발적 도덕성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시받고 있다라는 의식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권력은 마치 중앙의 감시탑, 파놉티콘 구조에서 모든 죄수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그 원형 감옥, 그것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규율을 내면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권력은 단순히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규율하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권력의 본질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그 작품 또한 연계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읽을 책이 또 늘었네. 옛날에 제가 조지 오웰의 1984를 읽다가 덮었거든요. 괜히 영어 원서로 도전을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됐었는데 이게 재밌으면 한 편 또 연결해서 읽어봐야겠어요. 다섯 번째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을 리뷰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댓글로 가즈오 이시구로의 다른 작품도 정말 재밌는 게 많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나날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구독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전부터 가즈오 이시구로에 조금 빠져있긴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또 무슨 상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 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즈오 이시구로님은 노벨 문학상 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는 나날로 1989년 부커상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가 간다랄까? 제 마음은 참 종이짝같이 얇죠? 정말 멋진 작가님이신 것 같고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일본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5살 때 영국으로 이주를 가게 되시면서 그 후로도 영문학, 철학을 전공하고 영국 사람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주의식으로를 검색하시면 영국 작가라고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1950년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 스티븐스는 대저택 다윈턴 홀의 집사입니다. 스티븐스라는 집사라는 직업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 아버지도 집사하셨거든요. 대대로 이어진 직업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주인인 달링턴 경을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평생을 헌신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달링턴 경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주인인 미국인 패러데이 씨라는 분이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패러데이가 스티븐스에게 휴가를 좀 다녀오라고 보내요. 스티븐스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자신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한 발짝 이렇게 벗어나니까 자신의 삶을 회고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내 삶을 잠깐 되돌아보니까 내가 직업적 의무에만 충실했지 나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에 얼마나 충실하며 살았는가? 라고 돌아보게 돼요.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관계를 너무나도 억누르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심지어 스티븐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임종조차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거든요. 직업적 사명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직업적 역할이 꽤나 억눌러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눔했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니체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작품도 읽었었는데 그 책의 일부분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모든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이지 어떻게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처럼 바쁜 족속들이 존중받는 시대도 없었다. 바쁜 것을 큰 자랑이나 벼슬처럼 여기는 시대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바쁜 사람들이 경멸하는 한가한 사람들이다. 물론 남아있는 나날의 주인공이 스티븐스 씨가 바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잠깐 여행을 갔는데도 자신의 삶을 자각했잖아요. 혹시나 3분의 1이라도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더 빨리 삶을 돌이켜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 전반에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짚어볼 수 있게끔 도와줄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은 이것도 유명하죠? 테드 창 작가님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편 소설집이고요.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샀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작품, 이 책 제목과 동일한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그 작품은 영화 컨택트로 각색되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구에 외계 종족이 삐리리 나타나요. 이 외계 종족은 인간과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주인공 언어학자 루이스 뱅크스가 이 외계 언어를 해독하고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선택이 됩니다. 이 외계 언어를 해독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가 사고방식과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외계 언어를 탐구를 하면서 루이즈는 그간의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와 사고체계, 그 관계를 서술하는 글일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로 아주 늦었지만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곳에서 한국말이 서툰 여주인공에게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수준의 어휘를 사용했을 때 그 뜻을 일일이 설명해 주던 남주인공이 헤어짐 앞에서는 붕괴라는 어려운 단어를 던져주고 풀어주지 않고 떠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인가? 나의 언어를 너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언어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궁금해집니다.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 읽지 않은 책이라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못 전달되었을 수도 있지만 저의 부족함은 여러분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과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